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점 뺏어가고, 저는 시간당 5불에서 10불만 주셔도 됩니다 라는 엔지니어부터 인터넷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 또 많은 사람들의 이용 후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승자 독식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800년에 걸쳐서 실험해 볼 결과를 불과 17일 만에 제시해 줬어요. 기대와 걱정도 함께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입니다. 이 큰 물결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리 가본 세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신조어들 또는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벌써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코앞에 와닿아서 우리의 일상의 전반을 바꿔놓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코앞에 직면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들을 아마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기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 드릴 주제는요, 일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 말씀부터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가져왔던 여러 변화들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 이런 것은 달리 말하면 온라인 근무가 가능해진 환경을 우리 사회가 적응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온라인 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자리 상황을 바꾸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벌써 진행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온라인 인력 중개 플랫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업워크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업워크라는 플랫폼은 2000년대 중반부터 활동했던 글로벌 온라인 인력 중개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전 세계 모든 엔지니어를, 특히 IT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온라인 상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제가 예시 화면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화면에 있는 여러 직업의 카테고리를 보면 전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D 디자이너, 3D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또는 PPT 디자이너 등, 그리고 보이스 전문가 등 다양한 우리가 웹에서 필요한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이 업워크라는 사이트에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화면도 한번 제가 캡처해 와 봤어요. IT 컨설팅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라고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가만히 보니까 뉴질랜드 사람이네요. 이 업워크 사이트에서 고용했던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고용주들이 이 사람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평가해서 일종의 평판을 체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끄트머리를 보면 이 사람이 받고 싶은 시간당 페이를 스스로 정해서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보시면 시간당 30불을 조금 넘게 자기는 희망한다라고 적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어버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거나 중동 지역의 엔지니어로서 저는 시간당 5불에서 10불만 주셔도 됩니다 라는 엔지니어부터 반대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면서 예전에 구글이나 MS 이런 데 근무했던 경력을 아주 화려하게 자랑하면서 나는 시간당 몇백 불은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근로자까지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겠죠.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 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기초적인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슬슬 그 최저임금제 같은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바로 이 업워크 사이트 등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소상공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의 가게 인테리어라든가 메뉴판 변경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업워크를 통해서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싼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루틴하거나 아니면 아주 단순한 그래픽 작업들은 부탁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1세기 중반 즈음에는 과연 우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활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최저임금이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교수님 몇몇 사람들이야 아주 단순한 작업 또는 아주 중요하지 않는 작업이야 값싼 근로자들이 있는 외국에 있는 엔지니어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부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작업들이야 자주 얼굴도 비추고 서로 회의를 해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역만리에 이런 값싼 근로자가 있는 거 그건 알 수는 있지만 누가 여기에 부탁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이거는 실제 상황과 다른데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결례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실제 이 업워크 사이트에서 이 엔지니어들을 고용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믿음이 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뉴질랜드 엔지니어인 웨인을 제가 온라인상에서 고용했고 그래서 저희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에 저분을 투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웨인이라는 엔지니어는 뉴질랜드 자기 집이나 또는 집 앞에 있는 커피숍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겠죠.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업워크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일을 시작할 때 일종의 스타트 버튼 아닌 스타트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웨인이 키보드 치고 마우스 움직이는 모든 내용들이 녹화돼서
일과 관계없는 행위를 했었을 때는 10분 단위로 차지해서 빠지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다른 분들 말고 제 자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대학에 이직해서 나름대로 조금 자유롭게 제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만 예전에 저도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10수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도 9시 정시에 출근하고 적어도 6시까지는 당연히 복무를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9시 출근을 했지만 정확히 9시 땡 치면서부터 일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런 적은 많지 않아요. 출근하면 을에 화장실부터 들리고 또 탕비실 가서 커피 내려서 이제 커피 들고 자리로 가야 되는 게 통상적인 제 업무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복도에서 옆방이나 그 다른 분야의 연구원들 만나게 되면 요즘 있었던 여러 회의 내용이라든가 안건에 대해서 복도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9시 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급여 한 번도 깎인 적 없어요. 하지만 업워크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모니터 앞에서 코딩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수행한 게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근무는 9시 반부터 시작한 걸로 카운팅이 돼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급작스럽게 제 개인적인 업무로 은행 업무를 봐야 될 때는 당연히 카톡도 하고 또는 은행 인터넷 뱅킹 업무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을 봤다고 해서 급여가 깎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업워크에서 제가 중간에 그래픽 작업을 하다가 친구랑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은행 송금 업무를 한 10분 이상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급여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고 했을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비된 상황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어찌 보면 내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오피스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근무의 행태를 모니터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인공지능까지 가미가 되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키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정작 필요한 물건이 추천 물건으로 떠 있거나 아니면 제가 보고 싶었던 동영상이 추천 동영상으로 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목격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내가 적극적인 시간을 투여해서 달리 말하면 탐색 비용을 들여서 뭐가 좋은 건지 나에게 찾아야 되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직접 찾을 필요가 없이 인터넷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 또 많은 사람들의 이용 후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중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미리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이 보편적으로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참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요. 승자 독식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느 동네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놀러 오자마자 저는 이 동네에서 모처럼 맛집이나 아니면 저녁 때 먹을거리 찾는 그런 게 제 취미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어느 동네 맛집을 찾으러 왔는데, 그런데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맛집 검색을 해보면 그 맛집에서 추천해 주는 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평가했거나, 아니면 인터넷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택시로 그 가게에 종착했거나, 그 가게에서 대리운전을 많이 부른 그런 가게, 그 가게가 맛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나름대로의 산식을 통해서 저에게 맛집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신장 개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그런 그 가게들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이미 검증받은 사람들에게 쏠림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거나 국내 맛집 투어를 할 때 한쪽에는 줄을 서가지고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먹는 가게가 있고, 다른 쪽엔 바로 옆인데 매장이 텅텅 비면서 아무도 안 이용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찌 보면 앞으로 이러한 승자 독식 구조가 훨씬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이런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래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교수님, 그게 그렇게까지 큰 편차를 낳을까요? 저한테 이런 의구심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친분 있는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하고 제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다가 참 깜짝 놀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 하면요, 자기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수능 강사 중에 수학 강사 한 분이 계신데, 세상에 그분은 자기 본업이 수학 강의하는 게 본업인데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억이 훨씬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애들 수능 공부시키는데 무슨 100억이나 법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더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의 설명을 고스란히 다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다? 이 인터넷 수능 강사는 오프라인 한정된 공간에만 수강생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땅끝 해남 마을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울릉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휴대폰만 키면, 아니면 노트북만 열면 얼마든지 대치동에서 하는 내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내 소비자가 됐기 때문에 정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잘 가르치나요? 누가 1타 강사네요? 이런 걸 쳐보면 많은 학생들이 탐색 비용 들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칩니다. 이런 평판의 흔적들만 남겨놓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모두 다 수강을 하지, 누가 2등, 3등 수업을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곧 도래할 미래, 우리의 세상이 바로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해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육을 하는 방식도 변화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교육 방식이 최근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WCO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세계 관세기구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국제기구에서 최근 논의됐던 국제적인 아젠다들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의 궁극적인 고민거리가 뭐에 있습니까? 바로 3D 프린팅 기술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이 가져올 변화를 세관은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학술 세미나라든가 포럼 등을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한 해외에서 설계된 제품을 3D 프린터 소유자가 인쇄하는 경우 이거는 유형의 거래인가 무형의 거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형의 거래는 관세부가 대상이 되지만 무형의 거래는 관세부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국제적인 관세 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항만에 그 물건이 입항을 해야 됩니다. 또는 공항에 그 물건이 입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피하려면 그 항구나 그 공항을 거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항구와 공항을 거치지 않을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면만 그 나라에 미리 보내고요. 그 나라 안에 어딘가 있는 3D 프린터 공장에서 그 도면대로 물건을 그냥 생산해 버리면 굳이 항구에 입항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관원은 입항하는 물건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입항하는 물건이 없는데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3D 프린터가 관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맥락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도표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3D 프린터 기술은 어디다 사용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거 시제품 만들 때 편하던데요. 그리고 중고품 아니면 단종된 물건의 부품을 하나만 만들 때 아주 수월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터 기술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의 기술을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물건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3D 프린터를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종 제품에 들어갈 부품이나 소재 역시도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역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급자의 공급자로부터 원료를 받아서요. 공급자들이 부품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부품을 제조자가 제품 패키징하거나 그리고 완성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유통회사들이 이걸 유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경로인데요. 이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진행할 때마다 국적이 달라지면 관세가 붙거나 통관 허들이 직면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적을 하나하나 건너뛰는 절차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용할 경우 3D 프린터 공급자가 설계 도면을 소비자들이 있는 국가 근처에 있는 3D 프린터 공장에 전달을 하면 거기서 부품 등이나 또는 완제품을 생산해서 바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들을 넘나들면서 제조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모두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세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조를 하는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뀔 거라는 미래 전망들도 많습니다. 한 국가에 거점 공장을 설립하고 그 국가에서 대규모로 물건을 생산한 다음에 인근에 있는 권역별로는 다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각 국가마다 설치되어 있는 3D 프린터 대량의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생산해서 각 국가의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교수님, 실제 그게 가능합니까? 너무 먼 미래 아니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BMW에서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BMW 내부에 있는 부품들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의 부품들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부품이 이미 완제품에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품을 교체할 때는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 독일에서 해당 부품을 가지고 오는 그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어딘가에 있는 3D 프린터 공장에서 해당 부품을 직접 주물러 생산해서 바로 갈아 껴주면 되기 때문에 제품의 수리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통관 허들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점차 적지 않은 회사들이 자사의 제품 안에 있는 부품들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점점 3D 프린터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보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로 과거에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요, 부품이 한 2만 개 가까이 투여돼야 그래야 완성차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부품 개수를 인위적으로 늘려야만 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마치 식판처럼 앞에 전장부터 뒤에 전장까지를 한 번의 프레임으로 찍어서 만들어낼 경우 저런 자동차를 타게 되면 우리가 제조 공정의 절차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은 싸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식판처럼 차체 전체를 한 번에 찍어낸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부분 조금 찌그러졌다고 해서 차 전체 바디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바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선택한 전략 전술은
자동차 부품 하나를 너무나도 분절적으로 만들어서 이쪽 부분만 살짝 깨지면 그 부분만 갈아 낄 수 있게 해드리고 이쪽 부분까지 망가졌으면 그 부분까지만 갈아 끼게 해드리는 것이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비용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부품을 2만 개 가까이 만든 이유도 그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2만 개의 부품을 혼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사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고요. 벤더사들을 하나씩 두는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경쟁 체제로 몇 개를 둬야 되고 그런 벤더사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마진을 남겨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또 추가적인 구매를 해줘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자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를 넘어서서 자율주행차로 도래하게 되면 이제 이런 방식의 생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어디서 사고 냈다고 하던데, 또 미국 어디선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무슨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던데, 이런 보도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하게 무사고를 한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요, 이미 사람이 운전해서 10만 킬로를 주행했을 때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10만 킬로를 주행했었을 때 두 군집 중에서 누가 사고를 덜 내느냐라고 했다면 요즘은 인공지능 자동차가 훨씬 사고 확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자동차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인공지능 자동차와 사람이 운전하면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신호 이런 것들과 함께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이 섞여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만약에 도로상에서 전부 자율주행 자동차들끼리 운전을 한다면 이제 서로 간의 신호를 오인하는 그런 상황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신호를 보내면서 자신들의 운전의 행태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45도 각도에서 운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리 와이파이와 유사한 통신 체계로 뒤에 있는 자동차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깜빡이도 자동적으로 켜면서요. 나 차선 바꿀 겁니다 라고 미리 신호를 보내면 뒤에 있는 이 자동차는 45도 오른쪽 앞에 있는 자동차가 이 내 차선으로 들어올 거구나 하면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내가 속도를 좀 줄여줘서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아니면 제가 급해서 이번에는 먼저 추월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훅 가게끔 그렇게 서로 간에 분명한 소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률은 급격히 낮아질 거예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차체가 훼손되는 일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사고 났을 때 교체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부품을 관리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 상황에 여러 변화가 또 생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에 하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군에서 생성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협력회사를 둘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차와 관련된 직군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죠.
그럼 교수님,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점 뺏어가고 일자리의 전체 총량을 줄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네요.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요, 100%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오히려 이 인공지능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라든가 국내 대기업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10명도 안 되는 또는 5명도 안 되는 근로자와 함께 이제 막 창업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사업에서 성과를 내서 회사가 규모감 있게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투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품을 하나하나 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감을 확인하고 그래서 공장을 조금씩 늘리고 제품군을 늘리고 다시 종업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10년, 20년 또는 30년 이상 거쳐야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까지 발돋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요. 대기업과 5인 이하의 기업이 동시에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멀리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제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려도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는 예전 연구원 선배님들이나 학계 후배님들과 함께 조그마한 연구소를 같이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는 인력이 많지는 않은 그런 작은 연구소인데요. 언젠가부턴가 우리 연구소에서 마치 직원이 300명 있는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게 챗GPT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문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코딩 작업을 하는 또 많은 연구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챗 GPT를 활용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챗 GPT 혼자 몇백 명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 GPT가 코딩도 잘합니다. 예전에는 석박사 인력을 고액을 주고 채용해서 프로젝트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업무를 챗 GPT에게 부탁하면 이들 석박사 인력들이 하는 업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업무를 가져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제가 몇백 명을 두고 일을 하는 그런 효과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나도 이제 글로벌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똑같은 업무 성과나 업무 실적을 이제 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막 시작한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여져요. 구글이 만들었던 인공지능 알파고,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겨서 아주 유명해졌죠. 최근 이 알파고가 제조 분야 중에 하나인 신소재 개발에 투여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놀라운 성과가 났는데요. 원래 이 신소재라는 건 자연상에 있는 여러 광물 자원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합해보고 거기에 특정 압력이나 온도를 가해서 막 비빔밥처럼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광물이 새로운 신소재가 나왔는데 그 신소재가 안정감을 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하나 만들려면 다양하게 섞어보고 조합해보고 환경에 노출시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투여되는 게 신소재 개발 업무의 특수성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가 최근 어떻게 했느냐? 불과 17일 만에
우리 인류가 800년에 걸쳐서 실험해 볼 결과를 본인이 혼자 인공적인 상황 속에서 다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불과 17일 만에 제시해 줬어요. 이러이런 조합들은 신소재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고 덜컥 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소재를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투여되는 이런 산업조차도 진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엔지니어 두세 명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공룡 기업을 저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중견 기업과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변명에 불과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앞으로 도래할 환경입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기반의 여러 경제 활동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이 나의 직장을 잃게 만들거나 우리 산업군을 고사하게 만들 것 같아서 정부에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사람에게 로비를 해서 그러한 큰 물결을 막아보려는 시도들, 사실 몇천 건이 아니라 몇만 건 이상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러한 시도들이 단 한 번도 이 큰 물결의 흐름을 막는데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후배들 또는 우리의 자손들이 과연 계속 인공지능이나 이런 최첨단 분야를 전공하는 것만 대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인공지능과 같은 것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워드 프로세스, 엑셀, PPT.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또는 업무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건이지만 이걸 직접 개발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범용 기술도 똑같은 수준으로 수준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보편적인 기술로 우리 코앞에 오는 그런 기술을 빨리 이해해서, 내가 역사학자인데 나는 어문을 전공했는데 나는 방송 미디어에 종사하는데 그럼 이 인공지능 기술을 내 분야에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모두 이공계만 전공하고 모두 인공지능만 전공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미래에 여러 전개될 기술 흐름들이 내 직장과 일하는 환경 또는 급여,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또는 수출입 부분에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변화는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변화의 흐름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먼저 읽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고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